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해외 경쟁 당국에 막혀 장기간 표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제3자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공식 부인했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원자재값 상승에 더해 순살 아파트 파문으로 인한 안전비용까지 추가되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사전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공개를 앞둔 애플의 신형 아이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사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하면서 앞으로 KB를 이끌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내외부 출신으로 구성된 6명의 차기 회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국과 EU 경쟁 당국에 막혀 장기간 표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제3자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3자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산업은행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제3자 매각, 플랜 B를 선택하더라도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매각설이 흘러나오자 급히 진화에 나선 산업은행. 매각설은 산업은행이 3일 회계법인에 아시아나의 자금 수지 점검 용역을 맡기면서 흘러나왔는데 산업은행은 제3자 매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1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고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 자금만 3조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 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어 산업은행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합병이 아닌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수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 신주 인수에 1조 5천억 원, 영구채 매입에 3천억 원 등 총 1조 8천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이 정도 대규모 자금을 댈 수 있을 기업을 이제 와서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합병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할 남은 경쟁 당국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3곳인데 이 가운데 2곳이 독과점을 우려하며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을 내줄 경우 알짜 노선은 다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한 이제 안 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주면서 지금 이제까지 끌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미국도 아메리칸 에어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한때 3,700%까지 치솟았던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1,600%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아 심사가 길어질 경우 기업 부실이 심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평균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원자재값 상승에 더해 순살 아파트 파문으로 인한 안전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에 들어서는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3,285만 원으로 지난 3월 인근에 분양된 휘경자의 디센시아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9억 7천만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오르면서 4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뛴 겁니다.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는 단지도 비강남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급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3.3제곱미터당 4,050만 원의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폐지에 더해 다수의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분양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건설사들은 최근 불거진 건설 현장의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멘트와 철근 사용량을 늘리는 등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 쌍용 C&E의 올 상반기 시멘트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621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며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철근 역시 단순 보강 공사를 넘어 이전보다 강도가 강한 품질의 건자재를 채택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풀리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인건비, 공사기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니까 자재값도 올랐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내놓는 것도 고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달 중 본청약 신청을 받는 위례 A2-7 블록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내놓은 폴더블 폰이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만 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마저 부진할 만큼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사전 판매 100만 대는 이제 폴더블 폰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이죠?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G5 시리즈의 일주일간 국내에서 이제 사전 판매가 됐는데 네. 총 102만 대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폴더블 폰 최초로 100만 대 이상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작인 갤럭시 G4 시리즈가 한 97만 대 정도, 그리고 G3 시리즈가 92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0만 대 이상을 나타냈다는 데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새롭게 뭐 디자인이 뭐 크게 바뀌거나 뭐 색다른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서 이게 폰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바꿀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폴더블 폰도 5세대, 올해가 나온 게 이제 5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성을 사실 많이 기존부터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특히 전작에서 성능을 많이 개선시켜서 소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에서는 이렇게 크게 변화 포인트가 뭐 플립에서 외부 화면을 조금 키웠다 정도밖에 못 잡아서 시장에서도 염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어쨌든 판매량 자체가 전작보다 늘어나게 됐고요.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신규 유입, 그러니까 기존의 폴더블 폰을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품 자체가 대중화가 될 만큼 쓸만해졌다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폴더블 폰 사용자의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사전 판매 결과를 좀 내보내면서 플립과 폴드의 비중이 7대3으로 지난해 6대4보다 플립 비중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은 특히 이제 고가의 좀 프리미엄 폰인데 삼성전자가 앞서서 이제 폴더블 폰 연간 판매 1,000만 대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애플조차도 좀 판매 기세가 꺾일 만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9.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자체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이 참전하는 4년 뒤 2027년에는 1억 대까지 넘길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전 세계 이제 폴더블 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한 40% 이상으로 늘어난 1,800만 대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간 폴더블 폰 출하량이 한 1,000만 대에 조금 못 미쳤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올해는 이제 초반 흥행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삼성전자 연간 폴더블폰 판매량이 한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는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20%에서 30%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숙명의 맞대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이제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는데 애플도 이제 아이폰 판매 실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제 지난해 좀 뭐 코로나라든지 폭스콘 공장의 차질 등이 있으면서 좀 공급 차질을 빚기도 했었지만 아이폰 매출이 사실 좀 늘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힘을 줘야 하는, 왜냐하면 판매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힘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좀 보도를 했는데 이제 다음 달 12일이나 13일에 아이폰 공개 행사를 열고 한 22일, 다음 달 22일쯤에 이제 제품 출시를 할 예정으로 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폰 15는 좀 디스플레이가 개선이 되고 뭐 이제 LG 이노텍이 처음으로 이제 탑재하는 폴디드 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은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아이폰 판매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전히 아이폰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600 이상 제품에서는 한 애플 점유율이 84%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올 초에 출시한 삼성전자로서는 S23의 판매량이 좀 호조를 보였고 사전 판매도 한 109만 대 정도를 기록했고 폴더블 폰도 이제 이번에 102만 대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더블 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도 플래그십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성장이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시리즈가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노트 시리즈를 대체하면서 올해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4개 항공사로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5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향후에는 국내선 10개 항공사가 다 이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든글, 테마주 장세 칼 빼든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겠다, 혼자 투자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하라는 등의 이런 불법 리딩방 문자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불법 리딩방이 득세하고 또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리딩방 등을 통한 이런 테마주의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으로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테마주와 관련해서 허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또 테마주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비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도 비투를 부추길 수 있으니 신용융자를 관리해달라 이런 요청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테마주,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들면서 2차 전지나 초전도제 열풍이 한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방위산업 관련 이슈입니다. 이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취소, 아쉬운 방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둘 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이 이 하루 전날 취소가 됐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이 취소됐느냐 살펴봤더니 이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의 국경 긴장이 고조가 됐고요. 또 태풍이 한반도로 관통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이 하루 전에 이 방한을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폴란드가 지난해에만 이 우리나라와 17조 원어치 이 계약을 한 이 VIP 고객입니다. 이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지금 두다 대통령이 10일 현대로템과 뭐 여기 보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손이 이렇게 방한이 취소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방산주에도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방한이 무산되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희비가 갈린 역대 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역대 최대 실적의 우승 기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휴온스인데요. 휴온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4.5%나 급등하면서 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마취제의 미국 수출 규모가 2배 넘게 뛰면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는 2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전년보다는 적긴 했지만 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브는 올해 3분기로 예정됐던 이 위버스의 유료화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주가는 오늘 0.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이 사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한 가운데 앞으로 KB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 6명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차기 회장 후보 6명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오늘 공개된 1차 쇼리스트에는 내부 인사 4명 그리고 외부 인사 2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내부 인사로는 허인과 이동철, 양종희 부회장 그리고 박정림 총괄 부문장이 이름을 올렸고요. 외부 인사 2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관료 출신이 포함됐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 내부 출신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직 부회장 3인방이 모두 후보가 됐으니 사실상 이 3파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21년 부회장 체제가 가동된 이후 부회장 3인방이 계속해서 역량을 검증받아왔기 때문에 사회이사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인 부회장은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그룹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요. 이동철 부회장은 비은행 부문을 모두 섭렵한 데 이어 과거 현대증권 인수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전략통이라는데, 그리고 양종희 부회장은 가장 먼저 부회장직에 올라서 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리틀 윤종규로 불릴 만큼 재무통으로도 꼽힌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쇼리스트에 오른 박정림 총괄 부문장 역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줄곧 거론되어 왔는데요. 국내 첫 여성 증권사 CEO기도 한 박정림 총괄 부문장은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종규 회장 이전에 이명록, 어윤대, 황영기 회장이 외부 출신이었습니다. 네, 윤종규 회장이 9년 동안 KB를 잘 이끌다 보니 주주들이나 시장에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장 선출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KB금융은 이달 29일 3인의 숏리스트로 한 번 더 후보군을 추린 후 최종 면접을 거쳐서 다음 달 8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8월 한여름 때 아닌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생산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감기약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제때에 맞춰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 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감기약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게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게 감기 증상이 많아가지고 그 약 수요가 많은데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조제할 때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한약사에서 이게 조정해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주문하기도 했는데 수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급이 안 되는 편이에요. 정부의 감기약 생산 독려에도 일부 제약업체의 감기약 제조, 판매가 중지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원료 의약품 자급률이 낮은 것도 감기약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의 원료 의약품 자급도는 2022년 기준 11.9% 수준. 외국산 원료가 저렴하다 보니 국내산 의약품 원료를 잘 쓰지 않아 자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헤어진 통제인 아세타미노펜의 경우 중국과 인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국산 원료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원가 절감에 어려움이 있어 제약사들이 선뜻 국내 원료 생산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료 의약품 자급률이 낮을수록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할 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국산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가격 우대 기한을 현행 1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산 원료 의약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등 해외에서 이미 적용 중인 정책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99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트럭 운송업체 옐로가 경영난 끝에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정부가 지원했던 9천억 원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트럭 운송업체 옐로가 경영난 끝에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9개월간 이어졌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파산을 결정한 겁니다. 데런 호킨스 옐로 CEO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노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물차 운전자 노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일 못하고 탐욕스러운 옐로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렸다며 파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옐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로부터 7억 달러를 대출받았는데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파산 신청이 통과되면 정부 자금 등 부채 회수가 어려워져 세금을 내는 미국인들과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옐로는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이며 부채는 1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담보 채권자인 아마존, 홈디포 등은 적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3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돼 견조했던 미국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경쟁업체들은 옐로의 파산으로 이 회사의 화물 물량을 흡수하게 돼 수혜가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소형 트럭 화물 업계 1, 2위 기업 엑스피오와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의 주가는 간밤 옐로가 30% 급락하는 동안 1.35%, 0.55%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